자, 1번부터 볼게요. 그 지문마다 규정마다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강조했고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난이도를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제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불문하고 그냥 객관적인 난이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상이라고 표시했지만 뭐 수업 시간에 내가 강조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의 지문이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준 자체가 어쨌든 뭐 누구의 수업을 들었든 불문하고 전체적인 수준은 높은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난이도를 설정한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국세 기본 법령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과세 관할하면 일단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과세 관할은 뭐 관할을 지켜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뭐 의도적으로든 모르고 그랬든 관할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리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의 관할 위반은 어쨌건 그 납세자가 관할을 잘못하더라도 그 안에 사송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다 유효한 제출 신고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과세관청의 관할 위반은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의 관할 위반은 걔는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는 관할을 위반해도 되지만 과세관청은 관할을 위반한 결정 경정은 효력이 없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다른 거 둘째치고 요 3번 정답인데 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요. 납세자의 제출인데 아니죠. 그냥 이게 딱 답이야. 알겠죠?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인 납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 납세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납세지가 조정되는 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A라는 관할의 납세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할이 세무조사 등에 대한 관할을 조정해서 다른 데서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무조사 관할의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관할 지방국세청 내에서의 세무서 조정이라면 그때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지문. 요거는 틀리게 표현해가지고 우리 기출문제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기억나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뭐라 했잖아. 규정이 이상하다고. 이게 뭐 전자신고인데 물리적인 지역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자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 전자신고한다고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보나? 그냥 얘네가 그 국세정보통신망의 총 책임자니까 얘네한테 신고하는 걸로 본다라는 개념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 이런 지문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낯설지 않게는 읽어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낯설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번 보면 완전히 틀린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 왜 냈는지 모르는 그냥 읽어보면 틀릴 리가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서 첫 번째 주의할 건 뭡니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제척기간 몇 년이냐 소멸시효 몇 년이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 기산일, 소멸시효 기산일. 세 번째는 제척기간에는 없고 소멸시효에만 있는 거. 중단과 정지죠. 중단과 정지에서는 중단 사유에 정지 끼워놓고 정지 사유에 중단 끼워놓는 거 주의하라 그랬지. 얘는 중단 사유인데 봐주는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자마자 틀린 걸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외국으로 도망가서 오래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멈춰놓는다 그랬죠. 정지 사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 및 강제 징수비 납부한 의무가 소멸되고 제척기가 만료되면 소멸되고 뭐 당연한 얘기고 세무공무원이 제기한 국세 징수법에 따른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소송 진행 중인 기간, 유예 기간, 외국에 6개월 이상 도망간 기간 이런 기간 등이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시기인데 만약에 요건 이제 심화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소송이 제기됐지만 그 소송을 과세관청이 승소해야지 만약에 과세관청이 그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거나 취하했다 그러면 그때는 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남소방지 규정으로서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얘도 맞고 어쨌건 뭐 1번이 뭐 명확히 틀린 것이기 때문에 1번으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하수준의 문제. 자, 3번 문제.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는요, 두 군데서 문제 나온다 그랬어. 첫 번째는 사유, 두 번째는 감치 기간.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다. 그랬을 때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사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고액 상습 체납자가 3번 이상 체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번 이상 체납했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누구예요?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이지. 근데 1년 이상 1억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우리 동형 모의고사나 객관식 문제 풀 때 설명할 텐데, 박스 문제 풀 때는 하나 지문 판단할 때마다 선지를 지워나가야 돼. 그래서 기억 명확히 틀렸지? 3번. 이거 읽지 말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번 니은 디귿은 읽어보면 그 정상적인 요건에 해당하고요. 알겠죠? 박스인데 풀 때마다 지워나 그냥 하나 똑같은 문제들이 있긴 있어. 근데 5문제 중에 한 문제야. 즉 5문제 중에 4문제는 박스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지문 읽고 확신이 쓴다면 그거를 지우거나 동그라미 쳐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한 지문이라도 덜 읽게 만드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박스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자, 4번 납세 담보. 국세징수법령상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뭐 제출해야 되겠죠.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얘는 일단 틀린 거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전 시험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말하면 수험생은 내가 배운 바와 달라서 명확히 틀렸어를 확신할 수 있어. 그런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 그러면 수험생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이 지문에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반드시 틀린 것을 좀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틀린 것을 찾아내지 못한 지문을 일단 세모표 쳐놓고 그 다음 거 읽어봐야죠. 납세 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할 국세의 몇 퍼센트? 120%죠. 110%는 금전담보, 그리고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리고 이진욱의 납세보증서? 안 되지. 이진욱 못 믿지. 은행의 납세보증서. 이 세 가지가 110%의 담보 비율이고 나머지는 120%.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제외한 등기자산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해야 돼. 그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이어야 돼. 30일 이상을 더한 기여야 되는 거죠. 근데 20일이라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그런 문제고. 자, 납세담보로서의 납부가 있고 담보로서의 징수가 있는데 담보로서의 납부는 뭐만 가능하다? 금전담보만 가능하다. 금전 이외에는 담보로서의 납부가 안 되는데 얘는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했는데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있는 거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의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 자, 1번 질문은 우리 올인원들은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가산세 문제, 법인세 소득세법상 가산세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산세에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조건 틀리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틀리다. 왜? 아니, 산출세액을 가산의 대상으로 하는 가산세도 있어요. 납부지원 가산세, 신고불선서 가산세. 근데 걔들은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절대로. 산출세액과는 관계없이 얘가 낼 세금이 있거나 없거나 잘못한 그 불이행 금액이 일정률만큼을 붙이는 가산세가 대부분이고 그런 가산세에 주석으로 달린 단서 규정이 위 몇 항, 몇 항, 몇 항, 몇 항, 몇 항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야. 따라서 출제자가 만약에 가산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질문이라고 그랬지. 이게 그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 제출 안 하면 만약에 제출을 안 했어. 그렇다 그러면 이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한 금액의 1%. 그리고 얘가 제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어. 그러면 사실과 다른 금액의 1%만큼을 가산세로 물리는 거지. 얘한테 산출세액 납부세액이 있는 거 없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얘는 일반 유형자산이어서 원래 내용이었으면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일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무신고 시에는 정유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얘는 5년 정액법 강제 신고 조정이죠. 그죠?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 계산 안 했다 그러면 손금 산입이라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강제 신고 조정의 표현이고, 내국법인이 업무용 손해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문제에 발생하는 업무용 손해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사적 사용 금액. 사적 사용 금액은 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비용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면 손금 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사회 유출로 처분하게 되는 거죠. 자, 업무용 손해차 관련 비용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 말한다. 자, 6번 문제.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세도 소득세도 이제 필수적 제출 서류가 있어요. 이 필수적 제출 서류 4가지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를 봐서 무신고 과산세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법인세법상 필수적 선부 서류 4가지와 소득세법상 필수적 선부 서류 4가지가 하나가 다르다 그랬어.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필수적 선부 서류 4가지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개인은 상법상 이익처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주체야. 그래서 개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합계잔액시산표가 필수적 선부서류이기 때문에 보정마저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문들을 좀 완전하게 법인세법상 필수적 선부서류 대충 보고, 소득세법도 필수적 선부서류가 있네 대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상 필수적 선부서류는 4가지인데 소득세법상 필수적 선부서류와 이 부분이 달라서 이 부분의 대체에 중요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복잡한 거 안 읽고도 문제 맞출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수가 되고 실력이 되는 거고, 생각을 해봐. 25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2번, 3번, 4번을 안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경제학이라든지 헌법 같은데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진짜 모르겠네. 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야. 이때부터는 맞아도 잘한 게 아니야. 알겠죠? 틀리면 진짜 망한 거고. 자, 7번 문제. 요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는 대부분 하 또는 중이었는데 요게 이제 상수준의 문제입니다. 물론 내가 설명하면 알아. 내가 설명하면 아는데, 일단 1번 볼게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맞아? 맞아? 이거 머릿속에서는 안 들어오지? 맞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들의 머리통이 있어. 이렇게 머리통이. 우리들 머리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머리통이 이렇게 있어. 커. 머리통이 이렇게 뭘 좋다고 웃어. 머리통이 이렇게 있어. 뇌야 뇌. 뇌야 뇌. 이 뇌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 뭘 볼 거야. 문제 지문 읽으면 이 지문이 내가 공부한 어디에 뭐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인풋된 것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1번 지문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게 뭐야?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그 1번 지문이 뭐냐면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야. 불복 청구를 했더니 재결청이 그 불복 청구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를 결정해줬어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했어. 그러면 얘들은 뭐 저 답을 맨 마지막에 말할게. 첫 번째는 불가쟁력. 얘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불복 청구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너에게 청구의 권리를 줬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두 번째는 불가변력. 아무리 재결청이라 할지라도 한 번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을 한 재결청 스스로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변동시킬 수 없다. 다만 그 결정이 뭐 착오라든지 계산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변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단의 문제라 그러면 변경할 수 없다. 행정의 공식성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속력이야, 기속력. 재결청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따라라. 저게 여러분들이 이 자극을 보면 머릿속에서 결정 효력, 불복 청구, 심판 청구, 심사 청구의 결정 효력에서 요 셋 중에 요거다라는 것을 매칭시켜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법논리야. 리갈 마인드.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머릿속에 대입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능력. 이게 나중에 세무공무원, 세무사들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나중에 납세들이 오면 제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보유했는데 그 2년 보유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봐. 집이 있는데 팔았어요. 세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뭐야 이거? 그 추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법적 법령과 해석과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추상적인 정보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정확한 법리에 맞춰 가지고 이제 텍스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절차가 전문가로서 절차인 거죠. 이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진짜 구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봐봐.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난 싫어 그래야 돼.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결정의 효력 중 기속력이다. 이렇게 지문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접목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시험날까지 갖춰야 되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자, 2번. 3번부터 볼게요. 2번이 정답인데 조세심판관 회의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공개하면 개나 소나 다 쳐다보면서 뭐라 딴지건다고. 그런데 이 공개가 만약에 필요가 있다. 국민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심을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조세심판관 회의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공개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이 틀리긴 힘들겠지. 그렇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한 질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인용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지. 그 판단 자체가 납세 주장이 맞으면 납세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안 받았다든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다든지 불문하고 그 처분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인용해야 되겠지. 근데 질문을 왜 했겠어요?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좀 애매해서 질문을 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판단해가지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질문에 대한 질문 요구에 대해서 거부해가지고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내가 미심적인 부분을 질문했는데 질문 요구에 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인용해야 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 있는 조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조문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렇겠지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근데 이 시험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번 같은 질문은 뭐 명백히 틀린 거긴 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설명 기억나나 봐요. 불복 청구인이 처분을 받고 세무서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고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청구해요. 불복 청구는 이제 불복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서 세무서장한테 이 신청한다 그러면 세무서한테 제출하는 거고 만약에 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 지방국세청장한테 이 신청할 때는 얘한테 제출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한다 그러면은 국세청장한테 불복 청구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조세 심판원장에게 불복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하지만 납세자가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절차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하는 게 당연하지만 얘들은 그냥 내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그런 나의 소관세무서에다가 청구를 하면 이 소관세무서가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 그러면 얘한테 송부해주고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라 그러면 얘한테 송부해주고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라 그러면 여기다가 송부해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불복 청구인이 세무서장한테 불복 청구를 제출하면 이
불복 청구서에 대해서는 얘들은 자기 윗사람들이니까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송부하는 거고요. 이 조세 심판원장한테 심판 청구한 경우에는요. 얘는 10일 이내에 이것도 세부적 규정을 심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불복 청구인이 세무수장한테 불복 청구를 제출하면 즉시 송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부를 하게 되면 이 조세 심판원장이 뭐 달라 그러겠어. 쟤네가 억울하다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좀 답변서를 요구하겠죠. 그러면은 10일 이내 조세 심판원장한테 답변서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뭐 송부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쩌면 이런 규정이야. 그러면 이러한 불복 청구서를 받은 세무상은 아니 이 불복 청구서를 제출하는 불복 청구인은 이제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 신청은 여기다가 제출하거나 여기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할 때는 여기다가 제출하거나 여기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조세심판원장한테 불복 심판 청구할 때는 여기다가 제출하거나 여기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납세자의 관할 위반은 유효해, 유효하지 않아? 유효해. 따라서 내 소관세무서가 안양세무서더라도 광명세무서에다가 제출해도 돼. 세무수장 또는 조세심판원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지만 국세청장한테 제출해도 얘가 이렇게 송부를 해줘.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해도 돼. 하지만 원칙적 규정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세무수장 또는 조세심판원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질문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판 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 청구서를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할 수는 있어. 하지만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그 원칙적 주체는 국세청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되는 거죠. 얘도 세무서장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국세청장은 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로서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이런 것들이 상수준의 문제예요. 이 상수준의 문제는 이거를 보고 나서도 맞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건 정말로 세부적으로 저 구조를 제대로 알고 법리상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기억이 나서 맞추면 좋고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 소거를 해야 되는데 1, 3, 4 가지고 소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 이런 것들 틀리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단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틀린 포인트를 찾아내는 부분이 이 규정이 목적하고 있는 바라든지 우리가 수험상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말 표현 가지고 틀리게 한 거니까 굉장히 힘든 문제죠. 알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공부 방식이 바뀔 필요 없어. 공부의 범위가 바뀔 필요도 없고 그냥 공부에 대한 견고함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봐요.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에 관한 기간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이야. 대체 공휴일이야. 그러면 언제야? 그날? 오늘 공휴일이지만 나가야 돼? 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겠죠? 당연히 틀렸고. 관할 세무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 자, 사업의 중대한 유익이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국세기본법상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라는 다섯 가지 기한의 사유 플러스 요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납부기한 연장, 납부거지 유예의 사유라 그랬지. 따라서 이 사유를 가지고 납부기한 연장, 납부거지 유예가 아니라 신고기한이라고 말하면 틀리다 그랬지.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는 신고기한의 연장 사유가 아니다.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우편으로 경정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 우편 제출 같은 경우는 발신주예요, 도달주예요? 발신주의죠. 기한이 지나서 도달했다 할지라도 내가 발신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발신한 날을 어떻게 알아?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 통상 배송일수를 고려해서 배송된 날로 인정되는 날, 아니 발신한 날로 인정되는 날을 발신을 봐주는 거지. 그런데 배송된 날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배송된 날은 뭐야?
도달이래, 도달일. 이건 도달주의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틀린 거지. 정확한 문구는 배송된 날로, 배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 배송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 이제 제출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발신일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질문은 진짜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라 했지.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 신고할 수 있게 된 날 아니고 그 다음 날. 이거는 옳은 거 고른다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우리가 진짜 닳도록 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질문이 된다. 요걸 1번에 놔줬으면 진짜 2, 3, 4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숙지를 했던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내가 완전히 안다는 것은 어떤 질문 한두 개만 완전히 알아도 그 문제가 나에게 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9번 문제.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그냥 내가 일단 뭐 학생들이 구분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으로 표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 과연 상인지 한번 보세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 송달에, 우편 송달에, 공시 송달에. 공시 송달하는 거죠? 그럼 공시 송달의 효력은 도달일이야, 14일이야? 14일이죠. 공시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명확히 틀렸지. 하나 씌웠어.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에 체포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냥 그 교정시설의 장 그리고 경찰관서의 장에다 송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문 꼼꼼하게 읽어야 돼. 해당 교정시설 외의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오, 창의적이야. 일단 결론은 이런 규정 없다. 이런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한테 내가 시험 끝나자마자 문제지 받아가지고 문제 풀면서 이 지문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규정이 있었나를 생각했어. 이런 규정이 있었나. 그럼 나는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지. 일반적 세무사도 몰라. 우리 세법 강사들 만나라. 왜? 이 교정시설 경찰관서의 장에게 들어온 게 언제 들어온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온 거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없잖아. 측근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가지고 전부 다 떠났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이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확실히 어디 계셔? 교정시설에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이것은 교정시설에 송달해도 유의한 송달로 하자라고 해가지고서는 법을 만든 거야. 이건 납세 의무에 관한 거지만 그건 형법에 관한 거가 되겠죠. 그때 만든 거야. 그때 들어올 때 내가 개정 작업을 하면서 난 개정 작업을 매년 하기 때문에 그때 딱 이 규정만 들어왔어. 이 규정은 입법 규정이 아니라 통칙 규정이었어. 통칙 규정이 한 줄 있던 거 그대로 들어온 거 외에는 그 이후에 내가 이와 관련된 개정 작업을 했던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법률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이 규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으면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게는 청송교도소 장에게 송달을 해야지 유의한 송달이지 안양교도소장한테 왜 송달하냐고. 물론 안양교도소장한테 송달을 하더라도 청송에다가 이관을 시켜줘. 하지만 안양교도소장한테 송달한 당시에는 송달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규정이 없으니까. 그죠? 전달 못 받았을 테니까. 이걸 수험생이 어떻게 하냐고. 왜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난리야. 나야 이런 규정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수험생이 세무서도 납세자의 서류에 제출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쨌건 요 질문도 틀린 건데 수험생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그래서 상호를 해놓은 겁니다. 게다가 이게 4번 정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2번에 있으면 또 이것도 맞다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3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명령. 얘는 뭐 이런 애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각각 해야 되는 거 엄청 강조한 거. 자, 상속이 있을 경우에 상속 재산관리인과 납세관리인은 그 세금과 관련된 그 사항과 관련된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이 있다 그러면 걔네한테 손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맞는 지문이야. 그렇죠? 이게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지문. 근데 만약에 2번 지문에서 대충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충 읽어가지고 이 외의라는 말을 놓치면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죠? 이 외의라는 말을 놓치면 이게 어떻게 틀린 지문이 되냐고. 그래서 쉽게 맞추긴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배운 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걸고 핏세 간신히 붙어가지고서 이제 시험 보는데 요번에 헌법 경제학도 어려웠대.
헌법 경제하기 어려워가지고 경제학부터 풀고 헌법 풀고 그다음에 세법 푸는 사람들 지금 멘탈이 이미 나간 상태야. 멘탈이 이미 내 뇌 외에 나가 있는데 이 외가 보이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내 문제를 푸는 시험장 당시에서의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자, 10번. 세법상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인세법상 중간연합은 법인세는 중간연합을 그냥 직전 실적, 단기 실적 둘 중에 선택해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법인이 규모가 되게 작은 중소기업인데 얘가 직전 실적 기준 납부세 계산해봤더니 40만 원, 30만 원이야. 50만 원 미만이야. 그럼 중간연합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소액 부징수. 이거 말고 소득세와 부가세도 예정 고지 중간연합 고지하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징수하지 않는 거죠. 소득세법상 확정 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1,000억 초과하는데 2,000만 원도 초과해. 그럼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어? 2분의 1 이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초과하니까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소득세니까 2개월 이내. 법인세법은 1개월 이내지만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근데 나한테 문제 보낸 친구 6명 중에서 이 문제를 4명 틀렸어.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할 때마다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분납 기준 금액은 1,000만 원 초과되는데 분납 기준 금액 2,000만 원이라서 틀렸어 라고 실수를 한다고. 이 규정은 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가 아니야.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 그런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2,000만 원까지 초과한다면 분납할 금액이 얼마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분납 기준 금액은 1,000만 원 초과인데 2,000만 원 초과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6명 중에 4명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헌법 경제학에서 뇌가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내가 들어보면 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연결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다. 자, 이거 뭐 많이 했던 거죠.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가 이때 성립됐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증여세는 증여 재산을 취득한 날 성립되고 나면 그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상속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증여세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이때가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죠. 하지만 납세자의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신고는 얘는 확정력이 없고 납세자가 신고를 했던 신고를 안 했던 법정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이내까지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세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자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뭐 덴마크에 살다가 덴마크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서는 덴마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비거주자가 와서 상속세 신고를 해. 그러면 덴마크에서 30년 살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동사무소 가서 원스톱 서비스 해가지고 사망자의 모든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받고 이거 알아? 그 우리나라 세법을 알아가지고서는 세무사무소를 들러가지고서는 뭐 동사무소 가서 막 서류 띄고 이거 다 알아? 모르지. 그리고 비거주자는요 서류 띄는 것도 되게 어려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선 동사무소라든지 시청,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서류 띄는 게 왜 어려운지 알아?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많이 안 해봐서 담당 공무원들이 몰라. 비거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이지를 하고 있어.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청도 잘 몰라. 비거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상속 문제들은.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6개월 줘가지고 힘든 거야. 6개월이면 되게 긴 시간 같죠? 사람이 죽으면 세금 문제만 있어? 사람이 죽고 나면 일단 형제들하고 싸워야 돼. 피 터지게 내가 재산 더 가져가려고. 그래서 가족들이 아주 가족 같은 관계가 돼버리면서 서로 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뭐 가질래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기 이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신고하기 때문에 6개월도 이거 그렇게 넉넉한 기간이 아니에요. 빠듯해. 그래서 난 상속세를 사망하고 나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에 신고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대부분 다 빨리면 5개월, 대부분 다 6개월 되기 직전에 그때 마무리해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덴마크에 30년 살던 사람 힘들겠지.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때는 9개월까지 시간을 주게 되는 거다. 네가 덴마크 가가지고선 양도소득세 신고한다고 생각해봐. 야, 쉽겠냐? 어? 일단 세무서가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잖아.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다는 말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런데 이 당사자들이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배웠던 내용만 알고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징세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11번. 기업 업무 추진비의 손금 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대비. 자, 접대비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 뭐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용도로 지출된 금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만약에 뭐 업무와 무관한 지출 뭐 이러면 틀린 거고, 접대비는 업무 관련된 무상 지출,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연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 금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지 아는지 한번 또 네 뇌를 들여다볼까? 응? 자, 접대비의 증빙요건이야. 증빙요건. 증빙요건. 이 증빙요건은 법정 지출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되겠지. 그런데 법정 지출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얘들은 뭐야? 원칙적으로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얘는 증빙 누락으로 봐가지고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귀속자 불명,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처분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얘가 법정 지출 증명서는 아니지만 객관적 지출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기준금액 3만 원 이내는 접대비로 인정해주고 3만 원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얘는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손금 불산입하되 얘는 객관적 지출 사실 확인됐는데 정책적 목적으로 자른 금액이니까 얘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 증명서류라는 것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상호대사가 가능한 그런 서류를 말해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를 할지라도 만약에 위장가맹점 사용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카드여야 되는데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명의 카드 사용분이라든지 이거는 법정 지출증명서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죠. 법정 지출증명서를 보지 않는 거지. 그런데 얘는 객관적 지출 사실은 확인되는 거지. 그러니까 3만 원 이내면은 접대비로 인정되는 거지. 근데 3만 원 초과되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해야지. 얘야. 제가 얘라는 거 한번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게 3만 원 초과야. 그죠? 3만 원 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연표 등을 발급받았대. 위장가맹점 사용분이죠. 그럼 위장가맹점 사용분으로서 얘는 법정 지출증명서를 아니니까 얘는 기타 객관적 지출 사실 확인되는 사용분으로서 얘는 3만 원 초과됐다니까 얘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죠. 그렇죠? 맞는 질문. 3번 질문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얘가 가족회사 말하는 거죠. 가족회사. 이 가족회사들은 접대비 한도 얼마만 줘?
50%까지만 주는 거죠. 그렇죠? 기본 한도와 수익 금액별 한도 합계. 이게 기본 접대비의 일반적 한도죠. 일반적 한도의 5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4번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 1200, 3600 그리고 수익금액 한도 두 개를 더해가지고 한도 만들죠. 그 수익금액 한도 얘기할 때 내가 이 말한 거 기억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접대하려면 소고기랑 양주 사줘야 돼. 그럼 100만 원 들어가. 그런데 삼촌하고 이모한테 내 거 좀 사줘, 아이 좀 해줘, 이모 뭐 이러려면 삼겹살에 소스 사주면 돼. 10만 원이면 떡쳐. 그러니까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매출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접대비 크기는 10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액의 적용률 곱한 금액의 몇 프로? 10%, 10%. 그렇죠? 기억나죠? 그게 이렇게 문제가 구현되는 것을 객관식 세법에서도 공부했었고 7급 시험 본 친구들은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좀 응용해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법령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다. 좀 빨리 진행해 볼게. 1번, 2번 읽어보시고요. 2월 결손금 공제는 이제 각사업소 소금액에서 2비소 공제하는 거야. 근데 각사업소 소금액이 1억이라 그래, 1억인데 2월 결손금도 1억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100% 공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80%까지만 공제하는 거예요. 근데 망했다가 살아난 애들, 회생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은 얘들은 80%가 아니라 그냥 각사업소 금액 100%다 공제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뭐 3번의 힌트를 줬어. 망했다가 살아나는 그 기업 개선계획 이행 중인 법인은 2월 결손 공제 시 각사업 소득의 100분지 100을 한도로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인데 얘는 100분지 80이야? 아니겠죠. 얘도 100분지 100이겠죠. 얘와 얘가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80%가 아니라 100%인 애들이죠.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13번 문제. 자,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강조한 거라 가지고 나는 내심 요거는 난 상으로 두고 싶지 않아. 내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이거 뭐 객관적인 이 부분 이 정도까지 지엽적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수준 자체는 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합조사 원칙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들어가면 그 세무조사를 받는 자의 모든 세목을 다 조사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항만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분조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조사를 할 때는 부분조사 범위 외의 부분에 대하여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지만 그 허용이 2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가능하지만 2회를 초과하여 재조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조사의 사유 중에서 내가 이거는 이상한 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써봤어. 뭐라고 나오냐면 기억부터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인데 비읍이 뭐냐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야. 근데 여기 네 가지가 또 있어. 그런데 지문에 이 네 가지 몇 개가 나와가지고 이것까지 내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그냥 보여준 거지 안 봐도 돼.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해서 두 번 초과해서 조사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조사하는 거잖아. 납세자 좋아 싫어. 짜증나는 거지. 이거 완전히 그냥 우리 사업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짜증나는 거야. 두 번 초과해서 조사하는 것은. 근데 나한테 유리한 조사가 있어. 저 세금 너무 많이 냈어요. 경정 청구했어요. 근데 경정 청구 금액이 많으면 경정해 주려고 조사 온다고. 빨리 와서 좀 보고서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불보고 청구해가지고 심판 청구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났어. 그럼 재조사 결정이 났는데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제소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럴 거야? 내가 불복 청구했는데? 따라서 불복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하는 거하고 경정 청구에 의해서 경정 청구 사실 조사하는 것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 납세자한테 유리한 조사는 2회를 초과해서 조사해도 된다고 했죠. 그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받아봐봐. 진짜 욕 나오지. 근데 리을은 내가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얘만 2회를 실시하여 초과할 수 있는 거니까 리을 지우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석을 해주거나 수업 시간에 내가 이 문제 강조할 때 집중을 했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얘랑 얘는요, 여기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나오는 세부 항목까지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얘들은 규정을 외워도 풀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상수준인데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세무사는 2회를 초과해도 괜찮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판단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자, 14번 문제. 납세 의무 승계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와 개인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가 있어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와 개인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한도지, 한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그 승계는 내가 저 법인을 다 승계해도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는 판단하에 다 책임지겠다라고 합병하는 거고, 개인의 상속은 아버지의 채무를 내가 다 부담할 수 없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상속은 한도가 있어야 되겠죠. 상속받은 재산가액 하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래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 수비를 합병으로 승계한 재산가액 한도로 아니야. 납세 의무 승계에서 한도 없이 승계받는 애 두 가지가 합병으로 인한 승계와 무한책임사원의 법인에 대한 이차납세 의무예요. 그죠? 자,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5번 문제. 일반과 사업자의 대손금과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손세 공제를 열심히 공부하면요. 이런 질문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대손세 공제에 좀 귀찮은 부분이 있어. 어떤 귀찮은 부분이냐면 대손세 공제 시와 대손세액에 대한 회수 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처리 문제. 이 문제를 귀찮아하면 그냥 대손세 공제를 다 몰라 해 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봐. 대손세액 공제는 5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대손사유.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대손사유 플러스 알파. 두 번째, 대손 확정 시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리고 이 대손세액 공제의 방법. 예정 때 돼 안 돼. 안 돼. 확정 때만 적용되는 6가지 중 하나야.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 대손 시, 회수 시의 쌍방간 처리. 이게 제일 복잡하지. 그리고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 신청했을 때 공급받는 자는 경정되는데 공급받는 자에게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5가지 포인트라 했잖아요.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예정 땐 적용되지 않고 확정 때만 적용된다라는 상황은 예정 땐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 때 적용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기억나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땐 적용되지 않고 확정 신고 때만 적용된다라는 그 항목의 밑에 단을 읽어보면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의 절차에다가 예정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표현에다가 요거 집어넣어서 틀리게 한다. 의심스러우면 다이어트세법 찾아봐. 다이어트세법 대손세 공제 보면 적용 시기 해서 예정 X 확정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 밑에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여러분들이 색깔펜으로 이렇게 해서 예정 신고 X 써놨을 거야.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대리납부는 원래 내가 공급받으면서 상대방한테 징수당해가지고 세무서에 상대방이 내야 되는 건데 이 새끼가 외국놈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나한테 징수해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안 내주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징수 안 당하고 내 돈으로 세무서에 공급받는 자가 되는 이 방식이 대리납부란 말이죠. 형 실질은 징수 안 당하고 내 돈으로 내는 거야. 그런데 법적 표현이 뭐라고 말했어요? 법적 표현이 대리납부는 희한하게 한결같이 국외사업자로부터의 대리납부든 뭐 전자정용이든 그것도 똑같아. 그리고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든 얘들은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징수 안 당하고 내 돈으로 내는 건데. 그래서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표현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된다.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1, 2, 3, 4번 지문이 전부 다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야. 그럼 여기서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이 네 개 중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번 문제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매칭 못 시키면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이 문제의 표현의 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말들도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 뒤에 있는 말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 없는 애를 지우고 있는 거 찾으면 되는 문제화 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이 표현을 모르면 아예 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조문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대리납부는 그 표현이 대단히 특이한데 받아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재화와 용역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뭐야? 재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뭐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뭐야? 안 배운 거 같잖아. 근데 배운 거 같게 해줄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그렇잖아. 그 물건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는 거고. 배웠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물건과 권리야. 그럼 여기서 얘랑 얘 중에서 대리납부가 적용되는 건 뭐냐면 외국에 있는 놈이 우리나라들한테 만약에 유체물을 팔았어. 그러면 물건이 세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재화의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리납부가 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 이동을 요하지 않는 걸 공급하는 거야, 외국이. 물리적 이동을 요하지 않는 얘하고 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놈한테 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관 통관 절차가 없이 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재화의 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한테 과세할 수 없는데 공급자한테 과세를 했더니 걔네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공급받는 자에게 네가 납세 의무 지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리납부의 대상이 물건이면 대리납부 의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런데 물건이래잖아. 없는 거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 사업에 제공하면 얘는 대리납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 사업자를 할지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이때는 대리납부의 실효성이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이야. 따라서 과세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거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매입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역시 틀린 거죠. 상수준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대리납부를 완전하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쉽게 풀기 힘든 뒤에 있는 표현도 어렵거니와 그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리납부 구현하려고 실판에 거지 같은 설명하잖아. 실판이 꽉 차버리는 오색 설명하잖아. 그 오색 설명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졌는지 한번 봐봐봐. 그 설명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힘든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17번 문제.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답은 2번인데 2번 가지고 내가 이런 말 했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비거주자 지세금인지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에서 낸 세금인지 확인해봐라. 어쨌건 비거주자 지가 내는 세금이든 원천징수세금이든 어쨌건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야. 근데 만약에 그 비거주자한테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그 비거주자 자기의 소득세 납세 의무의 납세지는 그 소득 발생 장소예요. 근데 비거주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남의 세금 원천징수에서 납부해야 되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국내에서 합장이 없으면 잠깐 머문 장소, 거류지, 체류지라 그랬죠. 따라서 얘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야,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야. 원천징수가 아니라 비거주자 자기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류지, 체류지가 아니라고요. 기억나요? 이 말 했던 거? 그래서 비거주자만 별도로 뭐 팀앱에다가 정리해놨고 비거주자만 별도로 그 세파리에도 정리해놓은 거예요. 비거주자 자기의 세금 납세지, 원천징수 세금의 납세지. 이게 많이 헷갈리니까. 둘 다 원칙은 국내에서 합장 수제지야. 근데 국내에서 합장이 없을 때 자기의 소득은 소득 발생 장소, 원천징수액은 거류지, 체류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든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면 맞고 틀리고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지문이면 제끼고 틀린 지문이면 찝을 수 있는 거지. 그죠? 18번. 18번은 좀 너무 지엽적으로 내긴 했어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죠. 이게 퇴직소득이죠. 자, 그래서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공적 연금의 일시금 퇴직소득 그리고 요거 요 두 가지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금액에 대해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 이하로 절사하여 계산한다. 이건 내가 이 부분을 가리키지 않은 문제야. 이 부분을 가리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요? 기업회계도 세법도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본다. 그런데 딱 하나만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만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만 1월 미만의 기간을 절사한다. 그거 말고는 절사란 말 들어가는 거 없이 전부 다 1개월로 본다. 근데는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이 아니잖아. 무슨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공제잖아. 그러니까 월 이하로 절사한다? 이거 틀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사실 이 얘기가 아니거든. 이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는 계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 강의에서도 이걸 설명하는 선생은 없을 거예요. 세무사, 회계사도 2차 정도 돼야지 이런 거 보지 1차에서는 이것들 보지 말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환산소득에다가 뭐 근속연수 공제에다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는 게 보통 던지는 문제라 가지고 잘 안 해. 그런데 이 퇴직소득 금액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할 때는요, 얘는 되게 근속연수만큼 퇴직금을 더 주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속연수 공제는 퇴직하는 자에게 되게 후해. 그래서 얘는 1년 미만이잖아? 그럼 1년으로 봐요. 3년 하고 하루 근무했잖아? 4년으로 봐. 굉장히 획기적이죠, 얘네들은. 그래서 그 퇴직소득 금액에 있어서 근속연수 공제할 때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는 거지 월할 절사하는 것도 아니야, 얘네들은. 근데 설사 그걸 몰랐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것처럼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외에는 전부 다 절사하지 않고 1개월로 본다. 그걸 가지고 맞췄대. 6명 중에 5명이. 한 명은 뭐 이건 문제를 보지도 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어쨌건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문제 뭐예요? 거주자가 퇴직했는데 이미 회사가 내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넣어놨거나 회사가 퇴직금을 아예 내 퇴직연금 계좌로 싸줬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했거나 그럼 걔네들은 퇴직소득으로 봤을 때 연금 외 수령할 때까지는 연금소득으로 봤을 때 연금 외 수령할 때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죠. 퇴직소득의 이연과세. 4번은 뭐예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얘들 뭐야? 지급시기 의제. 1월부터 11월분 미지급액은 1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고 12월분 미지급액은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의지하고 그렇죠? 지급시기 의제는 어쨌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주제 중에 하나니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짜고 거짓으로 한 담보권 설정에 대한 추천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행위 추천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관할 세무서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거는 그런 제도들은 세무수장이 취소권을 가지는 거야? 아니면은
소송 제기권, 취소 청구권을 가지는 거야. 소송 제기권, 취소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요 납세자에 대한 입증 책임 전가 규정하고 그리고 세무상이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두 가지만 포인트로 나온다 그랬죠. 그 포인트 그대로 나왔던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도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이것도 내가 상으로 아마 표시해놓은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미납국세 열람이 2024년도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했는데 또 이것만 주제로 디테일하게 7급에서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미납국세 열람의 포인트는 뭡니까? 얘들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열람 대상 국세는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고 그렇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언제까지 열람해봐야 돼? 이 건물주한테 이상한 게 있나 없나 언제까지 알아야 돼? 계약하기 전에 알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 임대 개시일이 되기 전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이게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가 아니라 임대 개시일까지 거야. 아마 임대 개시일까지. 임대 개시일까지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면 3년 임대차 계약했는데 저놈한테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그때 확인해? 이상한 데를 바꾸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규정의 포인트가 아니라 출제자가 이상한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수험생들이 이 내용과 실무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야 이게 말이 돼? 나나 이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지 수험생들은 맞고 틀리고 1,000만 원 초과 이런 거 보지 이게 눈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게다가 옳은 거 고르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한 날까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은 체결했지만 어쨌건 임대보증금 3억 원 중에서 지금 한 3천만 원만 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 시작하는 날에 잔금 줄 거니까 임대차 계약 시작하는 잔금 주기 전에 그때까지라도 열람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보증금 다 주고 나서 임대차 기간이 이제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열람하면 뭐해. 아, 이 새끼 국세가 엄청 많았어. 알면 뭐해. 계약하고 보증금 다 넣어놨는데. 그럼 언제까지 열람해야 돼? 보증금 다 들어가기 전에 열람해야 되는 거야. 보증금 다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은 계약하기 전 또는 그냥 계약금만 집어넣고 임대 개시가 되기 전까지 이때가 되는 거지. 근데 계약 기간 다 끝나고 나서 아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봤더니 야 큰일 날 뻔했네. 이 뭐야 이게. 틀린 거죠.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상한테 신청해야 되며 관할 세무상이 아닌 다른 세무상에는 신청할 수 없다? 아니에요. 다 온라인망이 되어 있고 납세자의 관할 입원은 다 인정되잖아. 다른 관할 세무상한테도 신청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뭐야? 1,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한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확실하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 초과하면 얘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4번 문제. 열람 대상 국세는 뭐예요?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야. 그래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간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이거 뭐야? 얘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잖아. 그죠? 납부고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얘는 체납 전 미납국세잖아. 그럼 체납액은 뭐야? 체납액은 납부고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간이 경과한 국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데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이 납부고시를 발급받은 후 지정납부기간이 도래한 국세. 이게 뭐야? 이게 체납액이야. 원문은 뭐예요?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인데 도래한이라 그래서 틀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납세증명서 규정에서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은 체납액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 하지만 미납국세 열람은 체납국세 열람이 아니라 미납국세 열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납국세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할지라도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납부고의사가 발송됐다면 발송이 된 법정기일이니까 걔들도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래하기 전에 국세인데 도래한 국세라고 해서 틀리게 했던 3번에 명확한 답이 없었으면 뭐야 이럴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알겠죠? 그 정답은 3번이 맞는 질문, 나머지가 틀린 질문들. 자, 이거는 숙제. 우리 세법에서 이중세무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세 부분이다 그랬어. 그 첫 번째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가 매입. 시가보다 비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장부는 그 고가를 장부상 자산 취득가격으로 잡았겠지만 세법은 낮은 시가를 자산 취득가격으로 봐. 그리고 그 돈 더 주고 사온 만큼 특수관계인한테 이익 분여 있잖아.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회이출 손금산입 하나 나오고 자산의 감액에 대한 손금산입 자산감액 규정 하나 나와. 마이너스 1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공정가치 평가 뭐 그거 이름 긴 거.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사실 뭐 얘나 똑같은 거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이중세무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회사의 처리 그리고 세법상 처리 비교해가지고 이중세무조 한번 풀어보시고요. 야, 22번 문제 보면서 네,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22번 문제 외국납부세 공제에서 내가 요 4번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송한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세금 막 펑펑 써가고선 돈 모자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뭐 증세 없는 복지한다 그래놓고서는 그때 증세 엄청 했거든. 대놓고 증세하면 좀 그러니까는 이상한 부분들을 막 수정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세금이 더 나오는 구조로 세법을 그때 되게 야비하게 바꿨어요. 그 야비하게 바꿨던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거야. 옛날에는 외국납부세 공제가 한도가 있잖아요. 외국납부세 공제 한도 적용할 때 우리 법인이 외국의 한 5개 나라에다가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국납부세 공제 한도 계산할 때는 그 외국의 5개 지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일괄한도 계산하는 방법과 나라별로 한도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국별한도 계산하는 방법 중 유리한 거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일괄한도가 유리한데 어떤 나라에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럼 국별한도가 유리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유리한 거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때 이거 선택 규정을 없애버리고 일괄한도 없애버리고 국별한도만 가능하게 해놨어. 세법상 선택은 무조건 혜택이고요. 선택 규정을 없애버리는 건 무조건 불이익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올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한 10년 전에 없어져서 개정된 거 뭐 굳이 이제 올해까지만 설명하고 내년에는 이거 일괄한도 국별한도 설명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올해까지 설명했는데 내년에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외국납부세 공제에 따른 공제한도 금액 계산할 때 국외에서 합장이 둘 이상의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원래 국별한도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일괄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 뭐하러 하냐. 올해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게 계산한다. 오씨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거 없어진 거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국법인의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국외 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한도 없이 공제? 이거 외국납부세 공제 한도 없다는 얘기인데 틀린 거죠. 그리고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가 적용되는 외국 자회사는요. 요건 2가지. 지분율 요건, 보유기간 요건. 몇 개월? 6개월. 3번. 국외 원천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주와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이거 뭐라고? 뭐라고 이거?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씨. 의제 외국납부세 의제. 이론 설명할 때 맨날 얘기했잖아. 이거 나중에 뭐냐 그러면 다 그 이름 표정 진다고. 의제 외국납부세. 이게 직접 외국납부세, 간접 외국납부세, 의제 외국납부세 칸에 이게 있으면 당연하지. 이러면서 얘가 그 칸을 벗어나잖아?
모른다니까. 왜 모른다니까 안 믿냐고. 어?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각별하게 얘는 의제 왜곡 납부색이라고 기억해 두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 보험색으로 보는 거지. 의제 외국 납부세 공제. 그죠? 그거야. 하란 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 23번.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워. 뭐 표현이 어려워. 안 배운 건 없는 하나도 없어. 어려워. 자, 1번은 소득세법상 권리 의무 확정주의야. 그래서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든 총급여액이든 총연금액이든 어쨌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총수익 금액이 총급여액 총연금액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총급여액이야. 총수익 금액이야.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이 총수익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받아야 돼 아니면 안 받아도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받을 권리가 확정된 거니까 총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야. 총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죠. 맞고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법인세 환급액 지출 당시 손금불산입되니까 나중에 환입받으면 입금 아닌 거지. 소득세도 지출될 때 필요비 불산입이니까 받아도 총수익 금액 아니지. 4번 뭐야? 2월 입금 아니야. 2월 입금.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이후에 결산상 수익 잡은 거. 얘는 입금 아니잖아.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지. 근데 2번은 뭐야? 자가소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고 자산을 자기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자기가 소비를 해버려. 그러면 그 재고 자산과 관련된 원가를 필요비 불산입해 아니면 얘를 판 걸로 봐서 시가를 총수익금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비에 산입해. 후자죠. 그래서 자가소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계산 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얘는 해당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시가만큼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 검토를 했었죠. 자, 24번 이것도 극상. 이거는 뭐 극상의 극지. 응? 진짜 극단적으로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어쨌건 뭐 옳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우리 세법에는 1개월도 있고 20일도 있고 3개월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 올인원 배울 때라든지 티맵 배울 때 그때까지는 내가 강조를 안 해. 그런데 나중에 객관식 또는 동형 가면요. 그때 여러분들 조금 괴롭혀 내가. 뭘 괴롭히냐면 사업연도 변경 12월 말 법이냐. 그럼 직전 사업부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하는 거지. 직전 사무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데 시험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무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무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사무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직전 사무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무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즉 9월 30일 전까지 재고자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사무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무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된다. 이게 앞이냐 뒤냐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인원 때 배우거나 뭐 세파리 티맵 때 배우면 여러분들 머리 쥐나. 그때 안 배우고 세팅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객관식이나 동형 때 그때 내가 쏟아낸다고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받거나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받고 싶으면 기준사업장 어떻게 해? 적용대상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틀린 거지. 신청하든 포기하든. 그렇죠. 그래서 방향 틀리게 만드는 이 기간 규정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명확히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얘네는 승인제도는 아니야.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주사업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뭐 사업이 폐지됐거나 뭐 여러 사업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총괄납부 적용 배제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7급 때만 공부를 하는 부분이야. 그 7급한 친구들은 요 내용들을 읽어봤을 것이고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너무 지엽적인 거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상은 포기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형 개시까지. 아니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안 하겠대. 그러면 이 주사업장 관할세무상은 이 주사업장이 아닌 기타 사업장 관할세무상한테 야 얘가 안 한다니까 이제부터 납부 각각 받아라고 통지해야 되겠죠. 통지 빨리 해야 되는데 20일 기다렸다가 해야 돼. 지체 없이 해야 돼. 지체 없이 하는 거야. 세무수장들끼리 통지하는 내용을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얘들은 이때부터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적용하지 않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 과세기간부터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예요. 알겠죠? 이거 너무 지엽적인 거지. 그래서 이 지엽적인 거 내가 동영모의고사 때 내가지고 개욕을 먹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동영모의고사 이런 것까지 개욕을 먹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건 뭐 7급에 나오잖아. 아니 나오니까 내는 거야 나오니까. 뭐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 그래서 조금 뭐 우리가 이거를 통상적 수험 절차에서 배울 수는 없고 거의 뭐 수험의 막바지 단계에서 조금 다루거나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뭐 내가 수험생이라면 뭐 이 정도 내용까지는 안 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신탁. 일단 대충 추상적인 눈으로 한번 읽어봐. 대충 추상적인 눈으로 읽어보고 부가가세법상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 과세 문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야? 원칙 수탁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지배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거나 뭐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거나 그럴 때는 위탁자. 이놈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못 냈어. 그러면 수익자가 제 2차 납세금을 지고 이놈이 시원찮아 가지고 못 내면 수탁자가 물전 납세금을 지는 거죠. 그죠? 읽어봐.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은 위탁자가 내 수익자죠. 지문 길고 4번 문제여서 1, 2, 3번에서 힘들었겠지만은 이 세팅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냥 문제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내가 문제 풀 때 강조하는 신탁 설정일 이후냐 이전이냐 이런 말 바꿔가지고 틀리게 하는 디테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가가세법상 신탁 재산의 납세 의무의 주요 포인트는 이 납세 의무자예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와 보충적 납세 의무를 지는 납세 의무자와 구분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2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저께 출제가 됐던 이런 25문제 열심히 풀고 뭐 헌법도 어려웠다 그러고 정작도 어려웠다 그러니까 뭐 섣불리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작년보다는 좀 커트라인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지금 7급 준비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뭐 지방직 준비할 수 없는 거니까 뭐 한 달 동안 놀아야지 뭐. 어쨌든 시험 끝난 친구들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느라 수고했고요. 자, 기출해설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합격한 친구들은 축하해요. 그런데 불합격한 친구들은 괴로워. 불합격한 친구들이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멸망하면 별로 안 괴로워. 다 같이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쟤는 합격했는데 내가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불합격한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저 합격한 새끼. 저 새끼가 2024년도 기출해설할 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던 새끼야. 그래서 요번에 합격한 친구들은요. 작년에 불합격이라는 쓴 고배를 마시고 1년 동안 다시 재기해서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지금 불합격해서 이 기출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년에 합격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작년의 오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들 절대로 그냥 합격하지 않습니다. 노력, 투입, 불합격이라는 고배 이런 것들을 마시고 그리고도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듯이 설사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오늘은 내년에 합격할 여러분들의 작년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출해설을 보고 다른 과목에 대한 내용도 잘 검토해보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더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었다라는 가정을 항상 하면서
이 기출 해설과 기출 문제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남은 공부의 방향과 목적과 적응의 방식을 잘 세팅해서 이제부터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은 정말로 합격할 수밖에 없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잘 본 친구들도 못 본 친구들도 어쨌건 뭐 결과는 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고요. 어쨌건 오늘 기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